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쿼터백 계약, 프랜차이즈 태그, 컴바인 단신, NFLPA 리포트에 대한 뉴스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They wrote me off. I ain't right back though. That's the problem. I ain't right back. Let's go. 이번 오프시즌 가장 중요했던 이 쿼터백들의 계약 소식이 드디어 들렸는데요. 먼저 시애틀 시옥스, 작년 지노 스미스는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오르기도 하였고, 탑 7 리그의 쿼터백으로서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지노 스미스와 3년간 $105밀리언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랜차이즈 태그를 피하고 결국 좋은 합리적인 계약금을 서로 체결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 시즌 지노 스미스가 보여준 활약만 평가하자면 $40밀리언 이상의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어쨌든 지노 스미스도 나이가 좀 있고 또 올 시즌도 그런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어쨌든 좀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년간 $105밀리언, 어찌 보면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컬크 커즌스 또는 테네시 타이탄스의 라이언 테너힐, 이 정도의 좀 비슷한 급의 선수들과 좀 비슷한 그런 계약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시애틀 시옥스는 지노 스미스와 계약을 하든 말든 어쨌든 매 드래프트마다 쿼터백을 찾는 팀이에요. 러셀 윌슨을 뽑는 해에도 맷플린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었고, 또 러셀 윌슨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드래프트에서 유망주 선수들을 인터뷰하고 찾아가서 보는 등, 시애틀 시옥스라는 팀은 매번 이 쿼터백 포지션이라는 데 있어서 공격성을 항상 보여주는 팀이에요. 저는 지노 스미스와 계약 소식이 들리긴 했지만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시애틀이 하위 라운드나 미드 라운드에서 쿼터백을 뽑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시애틀은 지노 스미스와 이 3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좀 장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포석을 현재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노 스미스가 갑작스럽게 폼이 다시 무너지는 게 아닌 이상 준수한 유형의 쿼터백으로서도 앞으로 리그의 활약을 펼쳐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고, 또 러싱 게임, 그리고 이들의 DK 메칼프나 타일러 러켓, 이 리시버들을 활용한 이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활용을 한다면 결국 효과적인 오펜스를 작년 시즌에 이어서 다가오는 이번 시즌에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다른 이 드래프트 픽이나 이런 투자 자원들을 디펜스에 어느 정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을 마련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 지노 그리고 시애틀 서로가 믿음을 가졌고, 결국 양쪽 모두 좋은 결과를 이번 연장 계약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뉴올리언 세인츠의 드디어 팀을 선택한 데릭 카입니다. 데릭 카는 4년간 $150밀리언의 계약을 체결을 했고, 개런티된 금액이 $100밀리언,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사실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라는 이 전 소속팀에서 방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팀에서 엄청난 계약을 따냈다. 저는 데릭 카라는 쿼터백이 물론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되게 영리하고 영악한 쿼터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릭 카라는 쿼터백은 이 계약이 발표되기 전에 계속 뉴욕 제츠라는 팀과 계속 강하게 링크가 된 팀이었어요. 그리고 뉴올리언 세인츠나 그리고 캐롤라이나 팬터스나 쿼터백 니즈가 확실히 필요한 팀들에게 있어서 데릭 카는 꾸준히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오너들이 원하고 있다, 이러한 링크들을 지속적으로 내보냈고,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데릭 카가 좀 의도한, 좀 여론을 활용한 느낌이 분명히 들고요. 그러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분명 4년간 $150밀리언라는 굉장히 좋은 계약을 체결했어요. 본인이 급한 그러한 무브들을 펼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방문을 해서, 팀마다 방문을 해서 나를 어필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팀들이 본인을 쫓게 만드는 유형으로 오프시즌을
이끌어냈어요. 데릭 카라는 선수는 분명 좀 영악한 선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계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뉴올리언 세인츠를 선택한 이유, 물론 데니스 알렌 감독과 데릭 카의 루키 시즌 이들의 만남이 있었고 뭐 인연이 있었고 그런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데릭 카라는 쿼터백은 또 영리하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팀에 합류함으로써 플레이오프를 좀 확실시할 수 있는 팀, 그리고 어쩌면 뭐 더 높은 단계를 목표로 할 수 있는 팀을 선택하자. AFC에서 뉴욕 제츠, 뭐 마이애미 돌핀스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버팔로 빌스 디비전 라이벌들이 너무나도 강해요. 아니 패트릭 마홈스 그리고 뭐 저스틴 허버트 이 선수들을 피해서 다시 AFC 이스트로 간다. 버팔로 빌스와 뭐 마이애미 뉴잉글랜드를 만난다. 이건 사실 좀 옳지는 않은 행동이죠. 본인이 우승만을 바라본다면, 돈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상대적으로 쿼터백 밸류가 떨어지는 리그인 NFC, 그리고 NFC에서도 가장 쿼터백 밸류가 떨어지는 이 사우스 디비전, 뭐 애틀랜타 팔콘스는 지금 뭐 마커스 마리오타를 방출해서 뭐 데스먼드 리더가 지금 주전 쿼터백이고, 캐롤라이나 팬더스는 뭐 샘 다놀드가 이번에도 어쨌든 쿼터백이고, 템파베이는 뭐 카일 트라스크가 쿼터백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쿼터백 밸류를 가진 디비전이잖아요. 데리카는 분명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뛰어난 현재 쿼터백 포지션 밸류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고, 이 뉴올리언 세인츠라는 팀은 결국 뭐 강력하고 탄탄한 디펜스를 가졌고, 그리고 뭐 건강만 하다면 뭐 크리스 올라베와 마이클 토마스라는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이 리시버, 이 패싱 게임의 시너지, 그리고 뭐 어쨌든 좋은 오라인을 항상 길러내는 팀이기 때문에 뭐 오라인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경쟁할 수 있는 구도에서만 생각을 하자면 이 뉴올리언 세인츠라는 팀은 데리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데리카는 똑똑하고 본인의 그러한 위치를,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계약이었습니다. 뉴올리언 세인츠는 어쨌든 데리카의 합류를 통해서 뭐 디비전에서 현재 가장 앞서 나가는 팀이 되었고, 뭐 선수들만 건강하다면 다시 한번 뭐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팀으로 변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뭐 가장 의아했던 것은 역시 지금 뉴올리언츠의 지금 셀러리 캡이 이미 확정 셀러리 캡에 18밀리언 달러나 오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데리카와 4년간 150밀리언 달러를 계약을 했는지, 정말 뉴올리언 세인츠는 뭐 캡을 뭐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신기한 구단입니다. 다음은 잭슨빌 제규어스의 리시버죠. 이 켈빈 리들리가 드디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입니다. 뭐 애틀랜타 팔콘스에서 작년 뭐 갬블을 했다가, 도박을 했다가, 경기에 대해서 도박을 했다가 뭐 한 시즌 징계를 받고, 뭐 구단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접근에 있어서 자유가 박탈되었던 켈빈 리들리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고, 잭슨빌 제규어스에 온전히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사실 트레버 로렌스 그리고 덕 피더슨 감독, 이 둘이 이번 시즌에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발전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들의 오펜스진, 뭐 트래비스 이티엔 뛰어난 러닝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크리스찬 컬크, 오버페이다 뭐 말이 많았지만 결국 본인이 증명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뭐 제이 존스, 이러한 어찌 보면 좀 B급 넘버 2, 넘버 3 리시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넘버 1 X 리시버인 켈빈 리들리까지 합류를 하고, 만약 켈빈 리들리의 몸 상태가 완벽히 유지를 하고 완벽히 뭐 재작년 시즌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잭슨빌 제규어스의 이 오펜스 너무나도 기대가 돼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감히 내년 올 시즌, 다가오는 이번 시즌 MVP 후보, 저는 트레버 로렌스를 꼽고 있는데,
어쨌든 켈빈 리들리의 합류와 함께 이 잭슨빌 제구에서 오펜스가 굉장히 더욱더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뭐 몇몇 팀들의 방출 소식인데요. 그냥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에릭 켄드릭스, 이 지난 몇 년간 뭐 거진 10년간 팀의 리더이자 팀의 뭐 디펜스를 중앙에서 단단히 지켜주었던 라인베커 에릭 켄드릭스가 방출이 되었어요. 뭐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어쨌든 뭐 작년 시즌 디펜스의 실패와 함께 이번 새로운 디펜스의 재건과 함께 이 코칭진의 변화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 탤런트진의 변화도 분명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어요. 일반적인 스팟 드라핑 존 커버리지를 고수했던 그러한 디펜스, 물론 코칭진의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를 잘 실행하지 못하고 이렇게밖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노화된 디펜스, 특히 느리고 늙은 이 선수들 중심으로 구성된 이 디펜스를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반드시 이 쇄신할 필요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뭐 고연봉자이자 그리고 미들 라인베커가 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미들 라인베커가 느리면 그 디펜스는 느린 디펜스가 됩니다. 미들 라인베커가 빨라야지 그 디펜스는 빠른 디펜스가 될 수 있어요.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에릭 켄드릭스는 작년 시즌 너무나도 노쇠화한 모습을 급격히 보여주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바이킹스 디펜스의 팀 자체가 느려지는 결과를 분명히 몰고 왔습니다. 뭐 다른 팀에서 어쨌든 방출이 되었지만 다른 팀에서 뭐 좋은 기회를 얻는다면 그래도 활약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테네시 타이탄스는 엣지 러셔 버드 듀프리를 방출했는데요. 버드 듀프리는 뭐 사실 계약할 당시에도 뭐 많은 돈을 주긴 했지만 어쨌든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는 계약이었는데, 역시나 뭔가를 부상 때문에 무언가를 보여주지도 못한 채 방출이 되었습니다. 캔자스 시티 칩스는 엣지 러셔, 이 슈퍼볼 2번 우승 멤버인 프랭크 락을 방출할 예정으로 현재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캡이 너무나도 지금 치솟은 상황이죠. 이 선수는 물론 아직도 프랭크 락은 이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펼쳐줄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그냥 너무나도 비싸요. 그냥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비싸서 가성비가 안 나오는 선수고, 칩스는 어쨌든 이 슈퍼볼, 디펜딩 슈퍼볼 챔피언으로서 계속해서 본인들의 팀을 가꾸고 계속해서 본인들의 팀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유형의 팀이기 때문에 프랭크 락을 방출하고 뭐 남은 캡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디펜스를 보강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제 다음은 프랜차이즈 태그 사용에 대한 뉴스인데요. 먼저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이 런닝백인 토니 폴라드에게 프랜차이즈 태그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이번 시즌 런닝백 프랜차이즈 태그의 값은 10.1 밀리언 달러로 지금 산정이 되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니죠.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작년 시즌 가장 오펜스 사이드에서 가장 뛰어난 플레이어는 단연코 토니 폴라드였어요. 뭐 이즈키아 엘리엇도 아니고 닥 프레스컷도 아니고 뭐 CD 램도 아니고 단연코 토니 폴라드였어요. 가장 폭발적이고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인 선수였고, 런닝백이라는 포지션, 이미 이전에 이즈키아 엘리엇의 장기 계약에 대한 실패를 분명히 경험한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이 런닝백이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장기 계약을 건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큰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계약은 아니지만 우리가 단년 또는 뭐 1, 2년 그러한 계약을 통해서 이 토니 폴라드에게 충분한 연봉을 지불할 의사는 있다. 그것을 프랜차이즈 태그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 의사를 표명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굉장히 합당한 무브라고 생각이 들어요. 토니 폴라드에게 뭐 10밀리언 달러는 전혀 아까운 금액이 아닙니다. 토니 폴라드, 이러한 런닝백들을 가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이 선수가 단순히 러싱 게임에서만 영향력을 보이냐, 아니면 이 선수를 통해서 패싱 게임에서까지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느냐, 그 가장 중요한 요소를 통해서 런닝백의 가치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토니 폴라르드라는 런닝백은 물론 러싱 게임에서도 굉장히 폭발적이죠. 뭐 굉장히 빠르고 뭐 컷이 빠르고 그래서 뭐 40야드, 50야드 빅런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패싱 게임에서 이 선수는 단순히 런닝백이라는 존재가 아닌 그냥 무기라고 생각이 들 만큼 다양한 방면으로 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한 측면을 생각을 했을 때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프랜차이즈 태그를 사용한 것은 합당하고 또 비록 태그를 사용하긴 했지만 저는 뭐 1, 2년짜리 아니면 2, 3년짜리 이 장기 계약을 충분히 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 굉장히 재밌는 인터뷰가 최근에 나왔죠. 이 마이크 메카시 감독과 제리 존스 구단주가 뭐 서로 짠 듯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은 간단해요. 다가오는 이번 시즌 우리 팀의 오펜스는 런더볼이다. 그냥 런더볼을 계속 더 많이 하겠다 라는 표명을 했어요. 사실 캘럼 무어 이 작년까지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이자 뭐 플레이 콜러 역할을 맡았던 이 캘럼 무어 코치가 떠났고 새롭게 마이크 메카시가 플레이 콜러로서 컴백하는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이번 시즌 오펜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조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팀이 우리가 예전에 보여주었던 마이크 메카시의 그린베이 패커스 타입의 오펜스, 뭐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를 보이면서 패싱 게임 위주의 쿼터백의 이 오디블 위주의 오펜스를 펼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작년까지 보여주었던 이 런더볼과 강력한 디펜스를 통한 그러한 오펜스, 뭐 타임 오브 포지션 그리고 턴오버 배틀에 승리하는 그런 오펜스를 보여줄 것이냐, 과연 어떠한 방향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졌을 텐데 결국 감독과 이 구단주 모두 더 많은 러싱 게임을 할 거다. 우리는 캘럼 무어의 오펜스에 있어서 좀 더 밸런스, 러싱 게임의 밸런스를 좀 더 가지겠다. 그게 왜 밸런스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더 많은 런 게임. 그렇다면 결국 런닝백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토니 폴라르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메카시가 과연 이러한 타입의 오펜스를 잘 이끌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뭐 작년 시즌에 너무나도 이 팀의 그 팀 탤런트 전체적으로 디펜스도 오펜스도 너무나 밸런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올 시즌도 뭐 마이크 메카시가 이상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카우보이스는 분명 경쟁력 있는 팀으로 계속해서 올 시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도 런닝백인 이 조시 제이콥스에게 프랜차이즈 태그를 사용했다는 소식인데요. 뭐 조시 제이콥스는 뭐 트위터를 통해서 히어로가 뭐 빌런으로 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뭐 프랜차이즈 태그를 사용하지 마라, 뭐 본인에게 그냥 돈을 줘라, 뭐 이러한 뜻으로 사용을 했겠죠. 어쨌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는 이 데리카라는 쿼터백이 없어요, 올 시즌. 그리고 이들이 뭐 지미 갈라폴로라는 쿼터백을 데려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레이더스라는 팀은 현재 쿼터백 포지션에 뭐 많은 돈, 뭐 이런 것을 투자하려는 팀은 아니잖아요. 뭐 드래프트에서 쿼터백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은 분명히 장기 계약으로, 장기 프로젝트로 이어질 무브들이고요. 결국 향후 뭐 1, 2년 또는 2, 3년간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오펜스의 중심은 러싱 게임 위주로 돌아갈 거예요. 또 조시 맥다니엘스가 워낙 이 러싱 게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플레이 디자이너이기도 하고요. 결국 런 게임 위주의 오펜스가 펼쳐질 텐데 그렇다면 작년 시즌 올 프로 퍼스트 런닝백이었던 조시 제이콥스에게 충분한 돈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의문인 것은 역시 부상에 대한 문제죠. 뭐 5년차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도 결국 부상에서 이 선수가 확실치 않은 그런 시즌들을 계속해서 연달아 보여주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보여주지 못한 레이더스는 5년차 옵션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 장기 계약도
현재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토니 폴라드 얘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시 제이콥스가 만약 건강하다는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레이더스는 분명히 돈을 주어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 조시 제이콥스라는 선수는 단순한 런닝백이 아닌 또 다른 뭐 알빈 카마라, 뭐 에런 존스, 뭐 다른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레이더스가 조시 제이콥스와 연장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이제 프랜차이즈 태그를 사용하지 않은 팀인데 캔자스 시티 칩스예요. 이 칩스는 본인들의 레프트 태클인 주전 레프트 태클인 올랜도 브라운에게 태그를 사용치 않았고 뭐 장기 계약을 그냥 논의하겠다라는 뭐 뉴스가 들렸는데요. 이 금액이 맞지 않는다면 그냥 FA로 풀어준다는 말도 현재 있어요. 사실 이 프랜차이즈 태그 사용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죠. 뭐 다른 메이저리그나 이러한 프랜차이즈 태그를 사용하는 이 스포츠에 있어서 전부 다 그럴 것 같긴 한데 올랜도 브라운이라는 태클은 분명히 애매한 태클이에요. 이 선수는 리그 탑5 태클은 분명히 아닙니다. 올 시즌 이 프랜차이즈 태그 값이 뭐 오펜시브 라인의 경우에는 뭐 18밀리언 달러 정도 되는데 과연 올랜도 브라운이라는 선수에게 이 18밀리언 달러를 투자할 가치가 있냐? 물론 뭐 레프트 태클을 구하기는 힘드니까 뭐 평균 이상급의 선수라고 하더라도 뭐 그 정도의 돈을 주어야 한다.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캔자스 시티 칩스는 분명 이러한 딜레마를 가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A급 선수에게 S급의 돈을 주어주는 것은 뭐 이해를 한다. 하지만 뭐 B 플러스급의 선수에게까지 S급의 돈을 쥐어주는 것은 좀 머뭇거린다. 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현재 이러한 상태인 것 같아요. 모두가 패트릭 마홈스라는 쿼터백이 연간 뭐 50밀리언 달러의 그런 거대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을 때 모두가 그것에 대해 오버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리그 최고의 선수에게 리그 최고의 연봉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그렇지만 올랜도 브라운 이러한 뭐 B 플러스급 이러한 선수들에게 만약 S급 플레이어의 그런 연봉을 지불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랜도 브라운도 어쨌든 뭐 부상 이력이나 그리고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캔자스 시티 칩스는 저는 충분히 고민을 할 거리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레프트 태클 자리를 공석으로 두면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기긴 하겠지만 올랜도 브라운이라는 선수에게 저는 오버페이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We do feel that Daniel can play. We've done everything possible to screw this kid up since he's been here. We keep changing coaches, keep changing offensive coordinators, keep changing offensive line coaches. I take a lot of responsibility for that, but let's bring in the right group of coaches now and give him some continuity and try to rebuild the offensive line and then be able to make an intelligent evaluation of whether he can be the franchise quarterback or not. I have a lot of hope in Daniel. I know how badly he wants it. I know how the players feel about him. So we are certainly not giving up on him by any stretch of the imagination. 다음은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이 본인들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인 라마 잭슨에게 이 프랜차이즈 태그를 뭐 사용할 것이다 라는 루머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어쨌든 양쪽 모두 장기 계약의 현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레이븐스는 이 라마 잭슨에게 논 익스클루시브 프랜차이즈 태그를 걸고 이 논 익스클루시브 태그라는 것은 결국 이 라마 잭슨이 레이븐스가 아닌 다른 팀들과 협상을 할 수가 있고 이 협상을 했을 때 만약 레이븐스가 타 팀의 오퍼에 매칭을 하지 못한다면 라마 잭슨을 넘겨주는 대신 그 팀으로부터 1라운드 픽 2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 팀은 뭐 라마 잭슨을 받게 되고요. 그 반면에 뭐 레이븐스가 매칭을 한다면 결국 장기 계약이 되는 거죠. 라마 잭슨과 함께.
뭐 어떤 태그를 걸지 아니면 뭐 태그를 걸지 장기 계약을 걸지 현재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레이븐스라는 구단은 물론 라마 잭슨의 팬들이나 뭐 레이븐스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뭐 라마 잭슨을 왜 장기 계약을 안 하냐, 이 선수는 MVP 출신의 리그 최고의 쿼터백 중에 한 명이다, 엄청난 재능을 가진 쿼터백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장기 계약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레이븐스가 현재까지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팀들은 모르는, 다른 팬들은 모르는 이 구단만이 아는 정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은 결국 부상과 관련된 정보이지 않을까 싶고, 라마 잭슨의 탤런트에 대한 의심은 저는 전혀 하지 않아요. 이 레이븐스라는 구단도 전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라마 잭슨은 이미 MVP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잖아요. 이 선수는 물론 뭐 런게임에 있어서의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MVP에 오르긴 했지만, 분명 강력한 어깨 그리고 이 패싱 게임에서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쿼터백입니다. 하지만 부상이라는 영역은 너무나도 이 선수를 불확실하게 만들어요. 이 선수가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은 맞지만, 이 선수가 필드 위에서 일관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선수의 이 얇은 프레임, 이 피지컬이 계속해서 힛들, 이 수비수들의 강력한 태클을 견뎌낼 수 있을지, 레이븐스라는 구단은 분명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팀들보다, 다른 팬들보다, 전문가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 계약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만약에 뭐 라마 잭슨이 뭐 다른 팀으로 떠난다면 결국 애틀랜타 팔콘스가 현재 가장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뭐 마커스 마리오타와 함께 하면서 뭐 매경기 200 러싱 야드를 보여주기도 했던 이 런게임 위주의 현재 오펜스를 보여주고 있는 팔콘스에서 이 라마 잭슨은 분명 이 오펜스 스킴에 있어서 분명히 익숙한 부분도 있고, 또 뭐 드레이크 런던이나 카일 피츠나 이 리시버, 장신 리시버를 활용한 패싱 게임에 있어서도 라마 잭슨이 충분히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애틀랜타 팔콘스가 충분히 좀 노력을 표한다면 라마 잭슨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라마 잭슨이라는 선수는 단순히 탤런트로만 보자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고, 하지만 이것을 서두르지 않고 정말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 레이븐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태그를 걸지 뭐 이제 며칠 후면은 금방 답이 나오겠지만, 분명히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볼 만한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라마 잭슨이 뭐 200밀리언 달러 이상의 뭐 개런티된 금액을 원한다, 이거는 좀 너무 욕심이 강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부상 이력이 너무나도 많고 2년 연속 플레이오프를 본인 손으로 이끌지 못했던 쿼터백이 어떻게 200밀리언 달러를 원하냐고요. 뭐 잘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나온 상황에서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합당하겠지만, 어쨌든 양 팀의 현재 뭐 좀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뭐 뉴욕 자이언츠의 쿼터백 데니얼 존스에게 뭐 프랜차이즈 태그를 사용할 것이다, 아니 뭐 그 전에 장기 계약을 한다면 뭐 세쿠안 바클리 이 런닝백에게 프랜차이즈를 태그를 사용할 것이다. 너무나도 지금 다양한 말이 나오는 뉴욕 자이언츠입니다. 역시나 뉴욕 자이언츠라는 풋볼 팀은 진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팀은 뭐 브라이언 데이볼 뭐 코치 오브 더 이어를 받은 뭐 감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냥 형편이 없는 그냥 머저리 같은 팀이에요. 이 팀은 데니얼 존스가 뭐 계속해서 현재 소식이 들리는 것은 처음에 뭐 38밀리언 달러의 뭐 계약금을 원한다, 그러다가 이제는 또 뭐 40밀리언 달러 이상을 원한다, 또 가장 최근의 소식은 45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원한다, 뭐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결국 뭐 데니얼 존스의 그러한 뭐 에이전트에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뉴욕 자이언츠가 미친 구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데니얼 존스라는 쿼터백은 리그의 그 어떤 팀도 원하지 않는 쿼터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팀의 쿼터백으로 데니얼 존스가 온다. 누가 원하겠냐고요. 그리고 그 데니얼 존스라는 쿼터백을 뭐 연간 30밀리언 달러, 35밀리언 달러 이상으로 데려온다. 이것은 모든 각 팀들에게 있어서 미친 짓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뉴욕 자이언츠는 계속해서 뭐 40밀리언, 45밀리언 달러 본인들 스스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데니얼 존스라는 쿼터백을 원하지 않는데 뉴욕 자이언츠 혼자만 데니얼 존스를 뺏길까봐 현재 전전긍긍을 하고 있다고요. 이 시장의 논리는 선수들의 몸값이 오르고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이 굉장히 고연봉자의 포지션인 이유는 결국 단순해요. 시장 논리에서 이 포지션은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그 평균 이상급의 쿼터백은 구하기가 힘들고 그만큼 쿼터백의 그런 연봉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하지만 데니얼 존스라는 쿼터백은 시장에서 원하는 쿼터백이 아니에요.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수요 없는 공급이 뉴욕 자이언츠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요 없는 공급에 있어서 막대한 오버페이를 구단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뭐 새로운 GM이나 새로운 감독, 뭐 브라이언 데이볼이나 조슈앤 이 단장이나 데니얼 존스를 뽑지도 않았고 사실 별로 미련은 없을 것 같지만 이 뉴욕 자이언츠의 구단주, 이 오너 체제에서 현재 데니얼 존스를 계속해서 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NFLPA에서 이제 공개한 리포트가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직접 선수들에게 뭐 1,300명이나 되는 이 선수들에게 있어서 설문조사를 했고 이를 토대로 이 구단들을 평가하는 이 각 항목들 8개 항목을 통해서 구단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뭐 각 사항을 따지자면 뭐 식단, 그리고 뭐 훈련 웨이트룸, 그리고 뭐 코치들, 뭐 스트렝스 코치, 그리고 트레이닝 코치 따로 있고, 그리고 트레이닝룸, 웨이트룸, 라커룸 상황, 그리고 뭐 가족에 대한 취급, 그리고 뭐 원정 경기, 뭐 비행기 좌석이나 호텔룸까지 뭐 거의 대략적인 이 경기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조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팀들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리포트를 발표를 했어요. 사실 이 리포트를 통해서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놀랐던 점들이 많은데요. 일단 1등 뭐 미네소타 바이킹스, 뭐 2등 마이애미 돌핀스, 3등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4등 휴스턴 텍산스, 5등 댈러스 카우보이스. 이 상위권의 팀들을 보면은 최근에 이 구장이나 홈구장이나 아니면 트레이닝 시설들을 신설을 함으로써 뭐 모든 게 당연히 최신이고 최첨단이고, 그리고 뭐 어쨌든 삐까뻔쩍하고 이 투자를 했다는 그러한 구단들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분명히 받은 팀들이 있고요. 대신 이 하위권 팀들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리그 최하위권의 팀들은 잭슨빌 제규어스, 뭐 신시내티 벵갈스, 캔자스 시티 칩스, LA 차저스, 애리조나 카디널스, 그리고 워싱턴 커맨더스, 이 팀들이 최하위권의 팀들로 현재 분류가 되었는데요. 먼저 뭐 신시내티 벵갈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짠돌이 구단주인 이 마이크 브라운 구단주가 있죠. 뭐 FA에서 뭐 잘 돈을 안 쓴다, 뭐 이러한 비판을 지금까지도 몇십 년 동안 현재 받고 있는 구단주인데, 단순히 FA에서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구단 내부에서도 지금 돈을 쓰지 않는다는 그러한 리포트가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시내티 벵갈스는 이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 시즌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뭐 오프 시즌에 훈련을 한다면 그 음식값을 선수들에게 지불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이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밥도 잘 안 주는 거죠, 이 구단이. 그리고
선수들의 가족에 대한 배려에서 가장 떨어지는 팀으로 꼽혔는데요. 이 구단 내에 이 패밀리 룸이 따로 있질 않아서 선수들의 아내들이 이 선수들의 아기들을 공용 화장실에서 케어를 한다고 합니다. 공용 화장실에서. 진짜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사실들인데 정말 대단한 구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잭슨빌 제거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라커룸에서 이 쥐떼들이 나온다, 출몰한다. 아니, 이 21세기에 2023년에 이 라커룸에 쥐떼들이 출몰한다라는 이 소식. 그래서 선수들이 이거 제발 좀 올려달라, 이 리포트에. 이러한 팀을 가진 팀이 과연 아직도 있나 싶어요. 이 NFL이라는 이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라커룸에 쥐떼들이 침입을 한다. 정말 잭슨빌 제거스다운 정말 이 리포트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캔자스 시티 칩스. 사실 슈퍼볼 챔피언 팀인 이 칩스가 왜 이렇게 최하위권에 있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긴 할 텐데 저도 놀랐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구단이 이 낙후된 구장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웨이트룸이나 트레이닝룸에 대해서 선수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에게 있어서 충분한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이 원정 경기나 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뭐 퍼스트 클래스를 잘 주질 않고 자리를, 그리고 일부 루키 선수들은 호텔에서 독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합방을 써야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자주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또 트레이닝 스태프인 이 릭 버크홀더라는 이 코치에 대해서 선수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카디너스는 뭐 선수들에게 있어서 식비를 지불시킨다는 구단이기도 합니다. 이 낙후화된 팀 시설, 그리고 가장 짠돌이 구단주 중에 한 명인 이 마이크 비드윌이 현재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스태프들은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에게 식비를 지불시킨다. 그것도 뭐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우에는 뭐 오프 시즌 식단은 뭐 선수들에게 지불시킨다, 뭐 이러한 말들이 있지만 애리조나 카디너스는 그냥 전체 식단 자체를 선수들에게 지불시킨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돈이 아까우면은 뭐 이러한 방침을 결정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체 32등, 전체 꼴찌인 이 워싱턴 커맨더스는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댄 스나이더 이 구단주가 역시 구단에 있어서 정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음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댄 스나이더라는 구단주는 정말 여러모로 최악의 구단주예요. 완전 적극적으로 구단 이 운영에 개입함으로써 모든 것을 망쳐내고 구단의 미래를 정말 좌지우지하면서 본인 손으로 모든 것을 망쳐놓고 제대로 굴러가지 않게 만드는 것도 물론 이거니와 팀 투자에 있어서도 가장 인색하고 선수들에게 있어서 투자하지 않는 정말 너무나도 최악의 구단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다른 휴스턴 텍산스나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나 이 구설수가 있는 구단주들, 뭐 입김이 세고 이러한 구단주들은 그래도 팀에 투자를 하고 본인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구단에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데 쓰긴 하지만 댄 스나이더라는 구단주는 이 돈도 쓰지도 않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정말 여러모로 최악의 구단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올해는 좀 구단주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뭐 NFLPA가 이 선수협회가 이 리포트를 조사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이유는 단순해요. 공개적으로 이러한 등급을 나눈 리포트를 발표함으로써 각 구단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리포트가 더욱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리포트 또한 정말 중요한 리포트가 발표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뭐 많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은 이 라커룸을 현재 지키고 있는 이 선수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 구단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 동료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는 선수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FA에서 또는 장기 계약 상황에서 본인과 가족을 형편없이 취급하는 구단이 있고 만약 훌륭하게 대접하는 구단이 있다면 당연히 모든 선수들은 후자를 고르게 되겠죠. 만약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은 연봉을 주어야만 뒤집을 수가 있는 뜻이에요. 즉 본인 구단 시설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돈을 아끼게 되는 행위는 결국 FA 시장에서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즉 좋은 시설을 보유하면서 선수들에게 신뢰를 얻는 팀이라면 비교적 적은 연봉으로라도 선수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죠. 1밀리언 달러, 2밀리언 달러 겨우 이 정도 차이 나는 금액이라면 결국 본인을 퍼스트 클래스로 대우해 줄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것을 선수들은 원한다고요. 즉 더 많은 돈을 구단과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그 돈을 오히려 FA 시장에서 더욱더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각 구단들은 이 최하위권이나 안 좋은 그러한 등급을 받은 구단들은 결국 본인들에게 부족한 항목들을 이번 기회에 더욱더 보충하고 발전시키면서 이 새로운 리포트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반전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컴바인에 대해서도 살짝 넘겨짚고 가자면 물론 너무나도 다른 좋은 뉴스들이 많죠. 이번 시즌 타이트엔드 클래스는 역대 최고이다. 그리고 젤런 카러의 사고친 뉴스나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있고 시카고 베어스는 1픽을 팔 것이다, 안 팔 것이다,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번 컴바인에 대한 소견을 얘기하자면 결국 이 쿼터백 포지션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증이 많아진 컴바인이었어요. 브라이스 영은 물론 200파운드를 넘는 그런 증량을 해내긴 했지만 그게 단순히 수치로서 그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180파운드나 200파운드나 190파운드나 결국 브라이스 영은 작고 조그만 선수예요. 작고 조그만 선수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쿼터백보다도 역대 가장 작은 선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카일러 머레이와 키가 비교되긴 하지만 카일러 머레이는 그래도 좀 더 근육질 타입의 몸매였다면 브라이스 영은 진짜 얇은 라마 잭슨 타입의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키는 더욱더 작고요. 물론 브라이스 영이 보여준 플레이의 레벨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뛰어난 애큐러시, 그리고 뛰어난 판단력, 그리고 어느 정도 뛰어난 어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스크램블링 능력, 패싱 게임의 능력, 이 모든 것을 갖춘 선수였고 이 엘레바마 그리고 에서 활약을 하면서 다른 조지아나 상위권의 팀들과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단순히 플레이의 레벨을 떠나서 이 브라이스 영이라는 쿼터백이 이 몸을 가지고서 NFL이라는 리그의 레벨에 있어서 경쟁을 해낼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 선수가 대학 시절에서 뛰어난 쿼터백이었고 리그 대학 최고의 쿼터백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선수가 NFL에 넘어왔을 때 굉장히 뛰어나고 더욱더 빠르고 민첩하고 힘이 강력한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신체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단들은 더욱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일러 머레이나 그리고 다른 타입의 선수들 러셀 윌슨이나 베이커 메이필드나 이러한 단신 쿼터백들을 비교했을 때 카일러 머레이는 2년 연속 현재 부상으로 너가웃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러셀 윌슨은 강철의 그러한 피지컬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러셀 윌슨과 분명 브라이스 영은 다른 타입의 그런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베이커 메이필드도 어쨌든 시종일관 부상을 경험하면서 달고 시즌에 뛰기도 했고요. 결국 좋지 않은 버스트로 현재 판명이 되기도 했고요. 즉 단신 쿼터백들이 과연 이 무지막지한 이 NFL 레벨의 디펜스 사이에서 충분한 경쟁을 이뤄낼 수 있느냐, 그리고 브라이스 영이라는 쿼터백은 그 단신 쿼터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작은 선수로 분류가 되는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저라면
브라이스 형은 좀 너무나도 도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뛰어난 컬리지 플레이어이긴 했지만 NFL에서는 너무나도 큰 도박수라고 생각이 들고, 엔간에서는 뭐 정말 큰 확신이 있지 않는 한 이 브라이스 형을 좀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브라이스 형을 제외하자면 또 뭐 앤서니 리차드슨이 정말 뭐 컴바인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 뭐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러한 의견이 현재 들리고 있는데요. 저도 뭐 하이라이트 영상을 찾아보긴 했는데 정말 피지컬 잔치를 보였어요. 이 앤서니 리차드슨이 정말 뭐 달리기도 잘하고 뭐 높이 뛰기, 뭐 멀리 뛰기, 정말 뭐 그리고 뭐 뒷볼을 던지는 거라시는지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긴 했어요. 결국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앤서니 리차드슨은 뭐 캠 뉴튼 이러한 선수들과 현재 비교가 되고 있는데, 진짜 저는 미디어가 너무한 것 같아요. 뭐 작년 시즌에도 뭐 말릭 윌리스가 뭐 1라운드 뭐 10픽 안에 들만한 선수이다, 뭐 정말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말릭 윌리스 이거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러한 미디어 타입의 프로파간다를 만든 것이 정말 미디어예요. 결국 까보니까 아무 팀도 원하지 않았고 결국 테네시 타이탄스만 원했고, 테네시 타이탄스도 뽑긴 했지만 이 말릭 윌리스를 결국 정규 시즌 중반에 포기했고, 조시 dobs라는 쿼터백을 이 뭐 경기 시작 3일 전에 뭐 영입하면서 주전 쿼터백으로 내세우는 등 우리는 작년 시즌을 통해서 분명히 목격해온 것들이 있어요. 물론 말릭 윌리스보다는 앤서니 리차드슨이 더욱 뛰어난 선수인 것은 맞지만, 단순히 이 피지컬 하나만으로서, 그리고 단순히 이 하루 컴바인 하루의 결과물만 보음으로써 우리가 앤서니 리차드슨은 뭐 조시 알렌이 될 것이다, 캠 뉴튼이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진짜 너무나도 호들갑을 떨고 있지 않나 싶어요. 캠 뉴튼이라는 쿼터백은 하인즈만 트로피 위너였어요. 하인즈만 트로피 위너. 단순히 피지컬만 너무나도 뛰어난 선수였던 게 아니라 캠 뉴튼은 증명을 해낸 선수입니다. 앤서니 리차드슨은 지금 쿼터백으로서 증명해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조시 알렌도 2년 연속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뭐 피지컬 툴을 가졌음에도 뭐 패싱 게임에서 쿼터백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어느 정도 보여주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선수가 현재까지 보여준 것은 비교되는 선수들과 분명히 달라요. 보잘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굉장히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브라이스 형을 평가할 때는 쿼터백은 신체가 다가 아니다, 이 쿼터백으로서 가진 자질들을 생각해보자, 뭐 패스의 정확성, 뭐 디시전 메이킹,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브라이스 형은 당연히 탑픽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앤서니 리차드슨을 평가할 때는 쿼터백은 길러내기 나름이다, 애큐러시, 뭐 디시전, 뭐 스로잉 메카닉, 이런 것은 우리가 고쳐줄 수 있다, 피지컬이 일단 뛰어나야 된다, 이런 지금 양면성을 이 양쪽에서 지금 미디어들이 일관성 없게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거론되는 쿼터백들 모두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하지만 이 젤런 헐츠나 이러한 선수들의 예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라마 잭슨이나 이러한 선수들의 예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선수들이 가진 워크애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 뭐 브라이스 형이나 앤서니 리차드슨, 이 선수들은 분명 일종의 도박수잖아요. 도박픽.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도 분명히 다재다능함을 보여주긴 했지만 도박픽으로 불렸어요. 왜냐면 뭐 스킬을 가진 것은 많지만 그런 부분이 NFL 레벨에 도달할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의심을 했고, 그렇기에 뭐 1라운드로서 뭐 뽑히질 않았죠. 하지만 젤런 헐츠는 뛰어난 워크애식, 이 마인드셋을 가지고 항상 발전을 원하는 선수로 성장을 했고, 결국 본인이 이 쿼터백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로 발전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앤서니 리차드슨이나 이러한 잠재력 높은 선수들도 결국 단순히 이 선수의 신체나 뭐 어깨가 얼마나 강한가 이러한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이 선수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성숙되어 있고 얼마나 발전할
의지를 가지고 있냐를 먼저 팀들은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 선수들 외에도 그리고 뭐 윌 레비스나 또 CJ 스트라우드는 뭐 굉장히 뛰어난 뭐 포켓 패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 컴바인이었죠. 어쨌든 이 컴바인만 봤을 때는 이번 드래프트도 쿼터백 포지션은 진짜 예측이 안 돼요. 뭐 브레이스 형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이 견해에 따라서 정말 어떤 선수가 1픽에 거론될 수 있고 그리고 1라운더 픽에 과연 얼마만큼의 선수가 올라올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드래프트 시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 이번 주 뉴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제 프랜차이즈 데드라인도 뭐 하루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뭐 FA 시즌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때까지 뭐 쿼터백 포지션들이 특히 에런 로저스라는 쿼터백이 가장 중요한 이 선수가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데 각 소식들을 가지고 다음 에피소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